네, 오늘의 도전 테마입니다. 철강과 비철금속, 전기차, 그리고 홍준표 키워드로 올라와 있네요. 이렇게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키워드가 안 겹치는 것도 신기해요. 여러 가지 키워드들 중에 어떤 테마를 먼저 이야기를 들어볼지 궁금한데 일단 이름이 눈에 띕니다. 어떤 특정인의 인물의 이름이 나와 있어서 혹시 뭐 정치적 발언을 하시거나 그런 건 아니죠? 지금 앵커님의 뭔가 아, 네. 드레스 컬러가 아니요, 저는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크리스마스. 우리는 오늘 크리스마스로 가죠. 우리 트리에 이제 산타? 그렇죠, 그렇죠. 저는 뭐 가늘고 길게 가고 싶기 때문에. 루돌프. 네, 가늘고 길게 가고 싶어서 혹시나 이 홍준표 키워드. 아니, 대선에서 지금 현재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후보들 중에 이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키워드는 누가 도전하십니까? 제가 했습니다. 아, 네. 승부수를 띄우시네요. 네, 좀 위험한 테마일 수도 있고 방송에서 이런 것들을 다루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테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누군가를 뭐 지지를 하거나 절대 아니죠. 누군가의 어떤 정치적인 발언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냥 지금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어떤 이슈들, 뉴스들을 좀 바탕으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해요. 그러니까 일단 뭐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 오늘자에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오늘자 같은 경우 보면은 시장에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었던 이 안철수 관련 어떤 대선 테마주들이 좀 많이 올라왔었고 또 이제 또 뭐 윤석열 씨와 관련했었던 어떤 이슈들이 또 부각되는 가운데 뭐 이재명 씨 관련된 테마들도 좀 부각이 됐었고 그러니까 시장 흐름 자체가 이제 본격적인 대선 시즌이 또 돌입을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어떤 시장의 관심이 쏠려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최근에 그 뉴스들을 좀 보게 되면은 주요 대선 주자들의 서로에 대한 어떤 비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심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견제가 이제 거의 뭐 두 명이서 이제 독주를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서로 견제를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고래 싸움에 자기들끼리 그냥 등이 터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일단 정치적으로 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지율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전에는 뭐 윤석열 씨가 35% 수준, 그럼 또는 뭐 이재명 씨가 32% 수준까지 뭐 그 이상까지도 올라왔었는데 최근 좀 많이 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뭐 그런 측면 둘 다 떨어졌습니다. 두 분 다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지지율이 그럼 어디로 갈 것이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오늘은 안철수 관련된 테마로 좀 움직임을 줬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3의 인물로서 조금 이슈가 옮겨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특히나 이제 뭐 이재명 씨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컸었던 화천대유 이슈 같은 거나 정치 이슈가 아니면 어떤 장남에 대한 어떤 문제들이나 뭐 그런 부분들이나 또는 뭐 윤석열 씨 같은 경우도 어떤 가족, 배우자에 관한 어떤 문제들이 서로 뉴스를 비방을 하는 그런 상황적인 측면이 좀 발생을 하면서 그게 주식 시장에서는 오히려 리스크를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3자로 오히려 기대감이 쏠리는 모습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최악의 지금 네거티브전이 나타나서 지금 일반적으로 뭐 주위에 다 둘러봐도 전부 다 이제 그냥 비호감 대선이다.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지율이 둘 다 떨어지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지지율이 이제 또 누구한테로 갈 것이냐. 그렇죠. 어디로 옮겨는 갈 텐데. 그렇죠. 근데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는 원래라면 이게 뭐 그 전에 경선이 이제 진행이 안 됐었다면은 이제 홍준표 씨 관련된 어떤 섹터로 움직임을 줄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지율이 빠지면서 다른 쪽 인물이 부각될 수 있는. 그러나 지금 일단 그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경선에서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러나 다른 부분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제3의 지대나 아니면은 따로 나와가지고 뭔가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로 시장의 어떤 기대감이 조성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이제 뭐 그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쪽 섹터는 한번 크게 오를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와 관련돼 있는 섹터의 종목을 가지고 나왔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지금 뉴스를 같이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대선이 정말 다가왔다는 게 피부로 느껴질 만큼 네거티브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표심이 오히려 다른 제3의 인물로 옮겨갔을 때 관련주들이 각광을 받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민 의원님은 어떤 의견이신지. 제가 이제 인물 좀 작년 위험한가요? 5년 전의 이야기를 좀 썰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년 전, 지금으로부터 5년 전. 네, 맞습니다. 지난 대선이요. 지난 대선. 예. 일단 우리 지난 대선에는 거의 갑작스럽게 조금 대선이 진행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랬죠. 어떻게 보면 천안함 사태로 인해서 사실은 임기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이 되면서 국가적 이슈였죠. 좀 국가적인 이슈로 인해서 조금 빠르게 대선이 치러졌고 사실 정치 테마주들도
원래였으면은 기존의 패턴들이 있는데 그 아, 패턴들을 깨고 무너졌나요? 무너졌죠. 아, 원래였으면은 대선 일정이 남아 있었는데 그랬겠네요. 갑자기 대선을 치르니까 급작스럽게 시세가 분출된 과거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 시간을 5년 전으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 보시면은 사실 범야권의 당시에는 이제 여권이었겠죠. 네. 범여권의 우리 차기 유력한 대권 후보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님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황교안 전 국무총리님께서 유력한 대권 후보였는데 낙마하면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관련주들 어떻게 됐나요? 홍준표 씨 관련주들이 어. 정치 테마주로서의 정말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몇백 % 빠바바바 시세가 나왔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그런 과거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가 사실 홍준표 씨가 네, 사실 홍준표 사실은 의원이요. 네. 홍준표 전 이제 위원이 네. 사실은 이제 차기 유력한 대권 후보는 아니었는데 황교안 전 국무총리님이 유력한 대권 후보에서 불출마 선언하니까. 근데 그때도 사실은 이제 천안함 사태로 인해서 그런 뭔가 책임론 이런 것들 때문에 사퇴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출마하고 싶었지만 그런 사회적인 여론들이 뒷받침되지 않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낙마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이슈가 5년 전에도 있었고요. 10년 전에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이런 비리 같은 것들이 좀 이렇게 나오려고 하니까 저는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반기문 관련주들이 폭락하고 정정하겠습니다. 작년 5년 전에 네. 반기문 관련주들이 폭락하면서 황교안 관련주들이 떴다가 황교안이 낙마하면서 홍준표가 뛰어오르는 정말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슈들이 바뀔 때마다 주식시장에서는 주가가 하한가, 반대편에 있는 거는 반사이익으로 상한가. 이런 정말 다이나믹한 정치 테마주의 급등락이 보였던 작년 대선이었는데요. 네. 정말 이제 뭐 탄핵 이슈도 있었고 이제 여러 가지 난 출마하지 않겠다. 우리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부터 우리 황교안 전 국무총리부터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당 전 이제 자유한국당의 이제 최종 후보가 홍준표 후보로 당대표로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득표율 2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도 사실은 여권과 야권 간의 그런 표 차이가 크게 나진 않습니다. 지금 접전이죠. 거의 예, 접전입니다. 예, 예. 역대 대선이 거의 그러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 만약에 저는 이제 낙마한다가 아니라 작년에도 정정하겠습니다. 지난 대선에도 우리 전 국무총리님이 불출마하면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던 갑자기 것처럼 홍준표 관련주들이 네. 바닥에서 빵 터졌던 것처럼 이번에도 만약에 정말 이제 가정입니다. 소설입니다. 네.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뭐 장모님이나 와이프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의 그런 뭐 이슈들로 인해서 만약에 뭐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뭐 제3의 이유로 혹시나, 혹시나 나오지 뭐 못하는 그런 상황이 사태가 만약에 있을까 봐. 발발하게 된다면 그 표심이 어디로 이동하게 될 것인가?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층들이 과연 다른 쪽으로 표심을 이동할까? 아니면 그 당의 인물을 지지할까에 대한 물음에는 저는 반사이익을 얻게 되는 인물이 우리 홍준표 후보, 홍준표 전 의원의 네. 그런 당대표의 그런 지지층으로 좀 옮겨갈 옮겨가지 가능성이 않을까.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의 이제 현 정부와 어찌됐건 이제 같은 당 소속인 이제 이 후보와는 이제 각을 세우고 있는 게 윤 후보기 때문에 사실 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층에서는 네. 반대편으로 가기는 조금은 어렵다라는 관점에서 이 지지층들이 결국에는 어디로 이동할 것인가에 네. 대한 부분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홍준표 관련주들이 제가 또 이제 TBC 50% 그리고 우리 관련주, 3일 네. 28%의 시세를 안겨드린 바 있죠. 아. 우리 홍준표 관련주들이 저는 매 먼저 맞았을 때 공략해야 됩니다. 바닥에서 수익 중단기 해야 됩니다. 네. 해가지고 이미 수익을 내드렸는데 네. 그런 종목들이 오늘 직전의 고가를 다시 한번 돌파 시도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오늘 주식시장에 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네,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시세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폭발적으로 날 때는 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 판도를 빠르게 읽어내시는 분들, 그거를 빠르게 선점해서 수익으로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섹터고 관련돼서 키워드로 준비해 주신 인물도 굉장히 또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조금 나는 좀 빠르게 짧은 시세 안에 큰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매력적인 테마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승부수로서 도전 테마 좀 외치신 것 같아요. 제 테마를 열심히 또 홍보해 주신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아니 저 그래서 도전 저는 너무 좋게 테마가 봅니다. 왜냐면은 제 TBC 3일 다 이걸로 수익 났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도 네. 사실은
말은 철강, 비철금속인데 아, 여기 오늘 철강 비철금속이 도전 테마신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정치 테마주가 키워드인 줄 알았어요. 사실 테마는 이건데요. 네. 근데 다른 사실 이슈가 과거에는 홍준표 관련주로 부각이 된 과거력이 있는 그래서 종목이기도 그렇게 합니다. 열심히 도와주셨군요, 테마를. 네. 그러니까 저는 좋은 건 좋다고 하고 나쁜 건 나쁘다고 하는 편인데 사실 지금의 홍준표 관련주들이 이미 매를 먼저 맞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바닥에서 하거나 대치대 초입에서 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선택해서 매매를 하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홍준표 관련주들이 바닥이거나 아니면 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관점에서 저는 좋아 보여서 좋다고 한 거지.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뭔가 뇌물 청탁을 받아서 네. 이런 이슈를 좋다고 그러면 하는 안 게 됩니다. 아니다. 네. 이야기 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희 의원님이 이어서 오늘 도전 테마가 뭔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철강과 비철금속을 골라 오셨는데 네. 이 테마에 대해서 매력적으로 느끼신 포인트가 뭘까요? 사실은 저는 기술적으로 우리 주식에서는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죠. 우리 테마, 이슈적인 부분들이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산업 전망, 여러 가지 본인들의 기준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첫 번째 기술적인 관점, 두 번째 우리 재무적인 관점, 세 번째 청산가치적인 부분들, 그리고 네 번째 공시적인 부분들, 다섯 번째 우리 오버행 이슈가 있는지 없는지 이 5개만큼은 무조건적으로 체크를 하고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기술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재무적인 관점에서 청산가치적인 측면에서 보고 또 봐도 이거는 너무 좋은데 그런 종목을 일단은 먼저 선별을 해 와본 결과 네. 이 종목이 철강주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요? 비철강 관련주였는데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 철강, 비철강 관련된 이슈와 테마로 준비를 했는데 운이 좋게도 제가 문어발 전법을 쓸 수 있게 네. 이 종목이 과거에 홍준표 관련주로도 부각이 된 과거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쾌재를 불렀죠. 이거는 진짜 좋다. 이거는 그냥 기업도 좋은데 홍준표 관련된 테마로도 부각되면은 이거는 제2의 TBC다. 이거는 제2의 제3의 3일이다. 이런 딱 느낌이 딱 들어가지고 네. 제가 이 종목을 고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도전 테마가 철강과 비철금속인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철강 관련 주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패싱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지 막 매력적으로 점수를 주는 분들이 많지 않던데 철강 업계 자체에 대해서는 내년도 시장이 이제 다가올 예정이니까요. 네네. 2022년 혹은 그 이후를 봤을 때 철강 업계가 과거처럼 조금 날아오를 수 있을 만한 재료가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네, 일단 첫 번째 그 이유에 대해서 근거에 대해서 먼저 앞으로의 내년 전망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코로나 사태라는 위기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생산업체들이 전부 다 도산한 상황에서 이제 병목 현상이라는 이슈들을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중국에서는 철강 생산을 줄인다고 합니다. 근데 자동차 판매량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박 수준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박에 뭐가 들어가나요? 철강이 들어가죠. 자동차에 뭐가 들어가나요? 철강이 들어가죠. 비행기 만들려면 뭐가 들어가나요? 철강이 들어가죠. 건축, 아파트 분양하면 서울의 완판, 아파트 짓는데 뭐가 들어가나요? 철강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근데 그 원자재를 중국에서 생산량을 줄인다라는 것은 공급량은 줄어드는데 수요는 늘어난다. 이것은 시장 논리상 어떤 걸 의미할까요? 가격이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저는 내년에도 우리 원자재 가격은 상승한다라고 좀 베팅을 하도록 하겠고요. 네. 자, 결과적으로는 중국이 생산량을 줄이겠다라고 이미 국가 정책적으로 지금 포부를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생산량이 줄어들고 수요는 내년에 줄어들까 늘어날까 생각했을 때 저는 이제 건설주들의 호황, 조선주들 지금 수주 막대하게 쌓여 있습니다. 빠르게 수주 선박해야 되는데 빠르게 자동차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모두가 철강이 들어가고 그 선박을 수주하는 데 있어서 와이어, 로프 같은 것들도 비철금속 관련된 그런 이슈, 모멘텀 그런 이슈와 테마 어찌됐건 철강과 그리고 비철금속 가격의 상승, 즉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게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저는 오늘 철강 그리고 비철금속 관련주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고해성사합니다. 문어발전법 쓰겠습니다. 이런 관련주로 준비했지만 홍준표 관련주로도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네, 관련돼서 철강과 비철금속에 대해서도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는 뷰 이야기를 해드렸고 더불어서 오늘 준비해준 종목은 정치 테마주, 인물주랑도 연관이 되면서 더 큰 시세를 바라볼 수 있는 종목으로서 그런 전략을 좀 써보겠다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이게 좀 얄밉네요. 네, 뭐 얄밉긴 한데 일단 뭐 저를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니까 저도 답례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좀 말씀 저도 한번 좀 예, 드려볼까 짧게 합니다. 들어볼게요. 드릴게요. 네. 일단은 저는 이제 뭐 철강주나 금속주나 아니면 이런 류의 종목들을 할 때에는 지수적인 측면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섹터가 섹터의 흐름을 좀 많이 봐요. 이제 차트를 좀 보시면 알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코스피 철강 금속 차트 구간입니다. 저는 이제 섹터를 어떤 섹터를 투자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할 때 네. 섹터 전반의 어떤 지수를 좀 많이 보거든요. 오. 철강 금속 관련 섹터가 전반적으로 좀 많이 빠져 있어요. 고가를 이제 뭐 정말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 횡보세를 거치다가 다시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까지는 올라와 있는 단계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뭐 그 중에 한 종목인 뭐 세아베스틸 같은 종목을 한 종목 본다 하더라도 이 종목 역시나 지금 바닥권 구간에서 똑같은 기술적 흐름을 일단 가져가고 있습니다. 바닥 대비해서 정말 많이 올라왔죠. 뭐 만원선 대비해가지고 35,000원까지 220%의 어떤 상승 이후에 충분한 조정을 거치고 다시 이제 횡보세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측면인데 바닥권 찍고 다시 턴어라운드 하는 지점이고 저도 이제 뭐 철강 가격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냥 원자재 전반적으로 계속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국제 유가도 마찬가지고 뭐 철강, 구리 뭐 할 거 없이 모든 것들이 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점이 내년도부터는 도래할 것이다. 그래서 원자재 관련 sek터는 무조건 주목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관련돼서 이제 철강, 비철금속에 오늘은 두 분이 같은 팀을 드신 것 같아요. 네,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고 있습니다만, 깜놀이다. 네, 철강과 관련돼서는 차트를 보시면서 굉장히 중장기적으로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석을 좀 해드렸으니까 혹시나 철강 관련돼서 궁금하셨던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손용희 전문가님의 도전 테마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전기차이신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올해도 참 전기차가 좋았잖아요. 네. 내년에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중에서도 2차 전지, 꼭 전기차에 필요한 2차 전지 소재와 부품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오늘 현대차 내연기관 조직을 개편한다는 이슈가 나왔는데요. 내연기관 엔진의 신모델을 이제 출시 안 하겠다를 공식화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전기차에 올인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배터리 개발 신설과 기술 확보에 지금 주력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전기차 분야에 이제 드라이브를 거는 행보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탄소 중립 시대를 도래하면서 전기차 보급이 계속 앞으로 확대할 겁니다. 그렇게 빠르게 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 관련 아주 중요한 2차 전지 소재 부품이 앞으로도 계속 좀 부각될 것이기 때문에 네. 이쪽으로 좀 주의 있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도전 테마 손용희 전문가님은 전기차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사실 2021년에 자동차 트렌드 핫 키워드라고 하면 당연 전기차였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고 전기차가 이렇게 빠르게 우리 실생활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사실상. 그러면 전기차가 굉장히 큰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손용희 전문가님이 뭐 배터리면 배터리 혹은 뭐 외관이면 외관 어디에 조금 주목하고 계시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하네요. 아무래도 배터리죠. 배터리. 가장 그럼 오늘 중요한 종목도 핵심입니다. 배터리랑 관련된 네, 종목인가요? 그렇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좀 테마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전기차 관련돼서 혹시 도와줄 깐부 안 계십니까? 저도 한 번 더. 오, 네. 제가 먼저 들었으니까. 아, 네, 여기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은 섹터가 중요한 건 아니라 봅니다. 종목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섹터는 언제든지 지원 사격을 나갈 자신이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뭐 전기차 관련된 시장은요, 뭐 현대차나 기아 쪽의 움직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기준에서 어떤 예상치 14만 대보다 내년 기준에서는 한 22만 대까지 생산량을 한 50% 수준 이상까지 좀 늘린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뜻이고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의 어떤 시장 흐름은 이미 그쪽에서 읽고 있다라는 관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2차 전지 관련된 섹터에서 아까 뭐 배터리 말씀하셨지만은 배터리도 이제 어떤 수명을 늘린다거나 안정성을 확보한다든가 그러니까 그쵸. 화재와 어떤 부분들 폭발과 관련된 어떤 부분에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취해져야 되는 부분이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폐배터리 관련된 이슈라든가 폐배터리 관련된. 예, 아니면 네. 이제 전기차 충전소, 충전소. 이런 부분들도 저번 주에 한번 뭐 좀 말씀드렸죠.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뭐 그런 이슈들 위주로서 이제
움직임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섹터적인 측면이 되지 않겠는가 보고 있고 네. 자동차 관련 전장 섹터는 향후 5년에서 10년, 10년에서 20년 그냥 무조건 먹거리입니다. 대한민국의 먹거리이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섹터는 무조건 가야 다뤄야 되고요. 여기 관련된 섹터의 종목 하나 없이는 투자를 하시면 안 되는, 그러니까 다른 투자를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무조건 이쪽 관련 섹터는 종목 하나 있어야죠. 꼭 들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관련 섹터에 있는 종목 말씀을 해주신다면은 네. 저도 네, 아주 좋다고 봅니다. 네. 네, 아니 뭐 당연히 이쪽은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혹시나 내 포트폴리오에 아직도 관련된 종목이 없다면 오늘 손영희 전문가님이 준비해주신 종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민희 의원님은 아까 손 왜 드셨죠? 주가가 올라가려면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될까요? 뭐 거래량? 거래량도 있어야 되고 모멘텀이 있어야 됩니다. 모멘텀. 근데 이제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미래차와 관련된 모멘텀은 앞으로 10년, 15년 동안 유효한 모멘텀입니다. 이 흐름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일개 대통령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각 국가의 정책으로서 뭐 이런 부분들은 있겠지만 이제 지구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협이 바꿀 수 없다. 바이러스가 아니라 네. 환경 오염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멸망과 관련된 직접적인 지구의 위기 1위부터 5위까지가 환경 오염과 관련된 지구 온난화 이런 문제들과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지구 모든 국가들이 다 지금 친환경, 뭐 환경 규제, 환경 오염과 관련된 이슈와 관련해서는 다 의견을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개 한 명, 뭐 일개 대통령이 이 흐름을 바꿀 수는 절대로 없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자 앞으로 전기차, 수소차 관련된 미래차 모멘텀은 10년, 15년 동안 유효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봤을 때 네. 지금 우리가 도로에 있는 자동차들이 모든 자동차들이 전기차, 수소차로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저는 막대한 뭔가의 투자가, 그런 있을 것이다. 분출이 있을 것이다라고 네. 전망하도록 할 텐데요. 일단 산업화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자동차 보급률이 없던 시절에 자동차가 보급되면서 어떤 종목들이 올라갔을까요? 자동차 관련주들 올라갔겠죠. 근데 보험주들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왜? 자동차를 끌려면 보험을 들어야 필요하죠. 되죠. 네. 그러면 보험이 빵에서 100까지 올라가는 그 점유율을 높여나가는 과정에서 지금의 보험주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주가 상승이 있었단 말이죠. 그럼 우리 통신사들도 핸드폰이 없던 시절에 빵 퍼센트에서 핸드폰이 모두가 있는 100%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정말 주가 그래프를 보시면요. 그냥 난리 납니다. 그냥 뭐 10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 전기차, 수소차 앞으로 내연기관 판매 중단되고 결과적으로는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폐차하는 시기가 있을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전기차, 수소차 보기 솔직히 말하면은 볼 수 있지만 사실 많이 볼 수는 없어요. 100대 중에 뭐 체감상 뭐 한 대에서 5대 정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게 10대, 100대 중에 10대, 100대 중에 50대, 100대 중에 90대, 100대 중에 100대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의 그 미래차 모멘텀은 네.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일단 전기차, 그리고 플러스 긍정적으로, 네. 수차, 자율주행차, 미래차는 다 좀 앞으로의 모멘텀이 10년 동안 유효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